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미국장의 분위기가 확실히 좀 잡히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러한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 이분과 함께 전략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이 뉴욕 증시가 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제 이미 우리 증시 역시 어제도 상당히 좀 큰 타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장 체크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많이 하락을 했다가 장중에 루머로 밝혀졌죠. 90일간 유예한다. 상호관세 중국 제외한 나라들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라는 이게 사실 속보로도 막 올라오곤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루머로 밝혀졌죠. 그러면서 급락했었던 주가가 다시 급등을 했다가 다시 상승폭을 많이 좀 반납을 하면서 끝났는데 어찌됐든 미국 시장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뉴욕 증시인데요. 이 뉴욕 증시 자체가 지수가 코스닥 개별 종목처럼 굉장히 시가총액이 작은 개별 종목처럼 급등락을 거듭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게 미국 시장이 얼마만큼 불안했는지에 대한 모습을 어제 간밤에 끝난 미국장에서 좀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도 굉장히 좀 어려웠죠. 미국 증시도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국내 증시, 미국 증시 모두 다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미국 증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직 확실하게 시장이 반등을 했다라고까지 보기에는 좀 힘들지만 급락에 대한 모습이 좀 진정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진콜이 지난주 금요일 굉장히 많이 좀 발생을 한 것으로 미국 시장에서 끝난 한국 시장 기준으로 미국 시장을 말씀드리면 토요일 아침에 끝났겠죠. 토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도 급락을 했었죠. 전일 국내 증시처럼 급락을 했었는데 이 상당히 많은 마진콜이 좀 발생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전일 이 루머긴 했습니다만 90일간 유예한다. 사실 이 소식이 이 미국 증시의 마진콜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좀 해소를 시킨 듯한 그런 모습들이 펼쳐졌고요. 어찌됐든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중심이긴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장중에 한 8% 정도 변동폭이 좀 있었습니다. 지수예요, 지수. 개별 종목도 8%가 움직였으면 굉장히 변동성이 큰 건데,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으로 끝났죠. 반도체 중심으로 미국 시장 그래도 좀 진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펼쳐졌고,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다 같이 좀 좋지 않았었죠. 애플도 좋지 않았었고요. 중국 기업들 중에 미국 상장된 기업들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시장 급락이 좀 멈추는 듯한 그런 모습들은 좋았으나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 좀 시원한 그런 반등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국내로 좀 돌아와 보면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일 아시아권 증시 모두 다 급락을 했습니다. 생각이 별로 들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좀 하락을 하면 지수가 한 2%, 3% 정도 하락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제처럼 5%가 넘게 급락을 한다 그러면 사실 생각도 별로 안 들죠. 그냥 탄식만 나오게 됩니다. 그런 시장에 속절없이 떨어지는 모습이 전일 국내 증시에 펼쳐졌고요. 낙폭이 굉장히 컸죠. 5%가 넘게 하락을 했는데 낙폭을 별로 줄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떨어져 있는 지수 속에서 낙폭을 줄이지도 못한 채 좀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전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양시장 다 5%대의 급락을 보여줬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죠. 아시아권 증시 다 어떻게 보면 초토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연기금이 그나마 4천억 원대의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하락을 좀 방어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한 4조 팔았거든요. 그 외에 한 4일로 확대를 하더라도 4일간도 더 많이 팔았어요. 4일간도 한 6조 원 정도 순 매도를 하면서 굉장히 매도를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동안도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그냥
생각 없이 매도 버튼을 계속 누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느껴질 정도로 특히 대형주는 그냥 매도합니다. 뭐 거의 시장가 수준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이 매도를 개인과 기관이 열심히 받아가는데 뭐 턱없이 부족하죠. 대규모의 매도에는 단기적으로는 매도가 훨씬 앞서기 때문에 이런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뭐 특별히 상승한 종목이 별로 없죠. 호재를 보유한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호재를 보유한 몇몇 뭐 굉장히 극소수의 종목들 그리고 정치 테마주 이런 종목들 일부 종목만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증시가 과매도 구간인 건 맞습니다만 근데 항상 과매도 구간일 때 밸류에이션 매력을 얘기하지만 과매도 구간일 때에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조금 길게 봤을 때 한 달 이내에는 뭐 분명히 뭐 한 달도 안 걸리겠지 한 일주일 이내에는 지금 자리를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분명히 불안한 자리이고 과매도는 밸류에이션을 따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심리적으로 좀 무너졌기 때문에 과매도가 나온 겁니다. 이성적이지 않고요. 그야말로 멘탈이 많이 약해져 있는 심리적으로 붕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서 시장 당분간 좀 진정이 될 때까지는 무역 전쟁, 뭐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이 좀 진정이 될 때까지는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 시장도 그렇지만 미국 시장도 많이 민감한 상태입니다. 보수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본인 관심주 들어가기 전에 이제 4월 4일 날 말씀해 주셨던 종목 중에서 신세계 좀 봐주십시오. 이 관세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당일날 이제 강한 회복세를 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AS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세계의 포인트는 이 면세점이 줄어들고 그리고 백화점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25년도 실적이 긍정적이 될 것이다. 와 그리고 관세에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내수에 가까운 그런 종목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투자 포인트였는데 굉장히 좀 강하게 반응이 됐죠.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좀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올랐지만 우선 1차적인 매물대가 좀 나오는 게 14만 5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14만 5천 원 거래량 실리면서 그냥 장대 양봉으로 확 뚫어냈기 때문에 그 다음 자리는 이전 고점 부근입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는 16만 원 다시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16만 원까지 좀 목표가 잡고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신세계에 대해서 AS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키워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서 잡으셨습니까? 네, 지금 시황이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시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볼지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앞서 이제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지만 또 한편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밀리는 거를 이용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이틀 동안 글로벌 금융시장 뭐 역사적인 거의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빅스 지수는 2거래일 동안에만 2배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2020년 뭐 팬데믹 쇼크, 한 2020년 3월에 팬데믹 쇼크 당시에 고점을 당연히 넘어섰습니다. 이틀 만에 굉장히 크게 좀 올라갔죠. 뭐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온 것도 아니고요. 뭐 어디인가에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뭐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지수들, 특히 S&P 500 기준으로 보면 조정 여파로 인해서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과매도 구간, 국내 지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과매도 구간이거든요. 패닉 셀링 구간입니다. 이성을 찾고 나중에 시간을 갖고 지나보면 저때 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지? 저때 너무 많이 팔았었구나라는 점. 뭐 그러면서 저점 매수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과매도라는 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신적으로 많이 붕괴된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내 증시보다 미국 증시가 개인 투자자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만 그렇지만 지수의 변동성을 놓고 보면 국내 증시 변동성이 미국 증시보다 훨씬 높거든요. 근데 미국 증시가 어제
지수 기준으로 급변동하는 개별 종목보다도 더 큰 변동성을 보여줬던 이유는 그만큼 정신적으로 좀 약해져 있고 많이 떨어져 있었다라는 점이 투자자들의 그런 이 멘탈이 많이 약해져 있었다라는 점을 지수의 변동성에서 볼 수 있었거든요. 이 과매도 구간이지만 저점 매수 타이밍 조금은 더 신중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중해야 되는 그런 이유들을 좀 살펴본다라면 첫 번째로는 예상보다 훨씬 강도 높은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입니다. 이 상호 관세로 인해서 여러 국가들의 적극적인 보복, 그러면 미국 대 그 외의 나라들이 같이 어떻게 보면 좀 덤벼들 수 있는, 당연히 1대1로 싸우면 미국이 다 이기죠. 근데 모든 나라가,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 EU를 비롯해서요, 중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한국까지 다 같이 어느 정도의 이런 보복적인 대응이 만약에 나온다라면 굉장히 좀 힘든 상황들이 좀 되겠죠. 미국 정부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이 반응을 해줬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지금 물론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품만, 이런 이 섹터만 좀 무관세로 합시다. 이런 제안을 하기도 하는데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장이 굉장히 좀 강하게 압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는 있지만 너무나도 강하게 나왔다는 점, 무역전쟁, 중국처럼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온다라면 좀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간 내에 이 정책을 되돌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관세 정책은 지금 당선이 돼인 지금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거든요. 이 대선 공약을 대통령이 되자마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실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당 내에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물론 있습니다만, 이 대선에 대한 정책을 이 대선 초기에 실행하고 있을 때 이 부분을 손바닥 뒤집듯이 확 뒤집는다라는 점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기업들 실적 전망치가 하향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기업들, 이 미국의 4월 중순부터는 미국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는데요.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당연히 실적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적 전망치가 떨어진다라면 당연히 주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과매도 구간은 확실히 맞습니다만 신중한 대응을 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파월 의장도 예상보다 높은 관세가 실제 경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지만 섣부른 정책 조정에는 나서지 않겠다. 굉장히 좀 신중하게 좀 대응을 한다라는 점이죠. 최근에 3월 이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굉장히 좀 견고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 파월 연준에서 FOMC에서 금리에 대해서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을 좀 낮춰주는 그런 요인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 S&P 500 지수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수준인 18배 수준이에요.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17배 정도까지 좀 떨어졌는데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수준이다라고 체감은 들지만 실제 밸류에이션 따져봤을 때는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밸류에이션만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딥밸류 구간이냐, 여기에서는 무조건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기에는 좀 어려운 수준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고요. 물가 상승은 굉장히 좀 부담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연임 실패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연임에 실패했다라는 이유가 가장 설득력이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행정부도 물가에 이 부담을 안 가질 수는 없거든요. 물가 상승이 굉장히 부담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지지율에도 분명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타격이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분명히 부담스러운 상황은 맞습니다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들, 관세가 좀 유예가 되면서 국가별로 협상이 좀 진행되자라는 이런 주장이 좀 나올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워낙 지금은 심리적으로 좀 많이 무너져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련된 종목, 어제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 다 하락했습니다. 대부분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하락을 하지 않았었던 종목 좀 찾아본다라면 한국전력이 있었거든요. 물론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점이 이 부각이 될 때에는 패닉셀은 좀 끝났고, 그리고 실적이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기업은 제외해야 돼요.
영업이익이 나고 있더라도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 시장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 한 25에서 30% 정도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우선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 좀 진정이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 동안에는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로 이 한국전력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 뭐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양매수한 대형주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한국전력. 지금 자리에서 뭐 실적 올라가면서 방어주적인 성격,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360억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뭐 지금 자리에서 사실 이전 고점 이상까지도 충분히 좀 가능하지만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그래도 목표 주가도 말씀드리자면 24,000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 자체가 패닉셀링이긴 하지만 그래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주시면서 실적과 그리고 방어주로서의 매력을 갖고 있는 한국전력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찾아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항공주에서 좀 찾아봤고요. 항공주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수들을 두고 또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봐야 되는지, 사실 항공주도 최근 들어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앞으로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럴 때는 불안하니까 대형주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변동성을 이용한 중소형주를 공략해봐야 될지 궁금증이 커집니다. 어떠한 관점이십니까? 네, 항공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화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고로 인한, 제주항공의 가슴 아픈 사고로 인해서 이 MRO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었고, 최근에 국내 증시, 미국 증시 모두 다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관세, 그리고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이 합병, 이 세 가지 화두가 항공산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뭐 항공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 불안감들이 많이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LCC, 그러니까 저가 항공보다는 좀 이 높은 FSC라고 표현하죠. 가격이 좀 더 있는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그 외에 외항 국적기와 같은 이런 항공사들이 조금 더 선호하는 수요가 있었죠. 뭐 성수기 때 LCC에 대한 인기가 전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한번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나왔죠. 이제는 이 정비 인력을 확충을 해야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갑작스럽게 좀 생겨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이 정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찌됐든 좀 갑작스럽게 인력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 인력이 한계가 있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항공사들이 많이 겪고 있는데, MRO 같은 부분들, 이 항공 정비에 대한 부분들을 내재화했었던 이런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세입니다. 항공사들은 이미 트럼프 2기죠. 1기 무역전쟁 당시에 이 물동량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을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어쩔 수 없이 화물 시황은 좀 둔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둔화가 되는 중에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고 다른 쪽으로의 물류를 어느 정도를 확보를 해놨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 항공주에 있어서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경쟁력은 좋을 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경쟁력은 힘들어졌을 때 경쟁력이 발휘가 됩니다. 그랬을 때 어려워지는 이 관세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관세 전쟁으로 인한 어려워진 환경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런 이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어떤 항공사들이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합병입니다.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하면서 재무구조가 길게 봤을 때 개선이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근데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있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고요. 뭐 마일리지를 통합한다든지 그러면서 비용들이 좀 나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어찌됐든 항공업종들도 대부분의 제조업 뭐 이런 데와 마찬가지로 규모의 경제가 분명히 작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뭐 규모가 크다라면
무엇이든 사오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사올 수 있고요. 뭐 규모의 경제를 충분히 좀 볼 수 있고, 외항사들은 항공사들의 합병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외항사들의 경우에도 보면 단기적으로는 재무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분명히 수혜를 보면서 훨씬 이 효율적인 경영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합병이 됐을 때는 단기적인 부분들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면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 종목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런 세 가지, 뭐 MRO라든지 관세라든지 합병,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된 종목 당연히 대한항공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조금 하회했을 것으로는 전망이 됩니다. 그렇지만 가격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점, 그리고 합병으로 인해서 MS가 올라가죠. 가격의 상승, 뭐 피해 상승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좀 높다라는 점, 그러면서 전체적인 뭐 정비 효율화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 수익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물류, 그러면 대한민국은 대한항공입니다.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모습. 코로나 때도 여객이 거의 전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류로 호실적을 냈었던 만큼 물류에 있어서 앞서 나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펼쳐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가격적인 매력이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이 여러 가지 악재들을 감안하더라도, 그리고 향후에 대한 전망을 보면 더 싸게 보이는 주가죠. 그래서 가격적으로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가격 전략 같이 말씀드리면, 뭐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거의 전저점 부근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2만 원 정도가 거의 바닥권인 가격이 대한항공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합병에 대한 효율화가 이루어지는 뭐 2분기, 3분기, 그리고 하반기까지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주가는 2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부진함을 보여주고 있는 항공 쪽에서 대한항공에 대한 메리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경쟁력이 얼만큼 발휘되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주는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 네, 관심주, 이번에도 좀 내수주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마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과매도 구간, 다시 반등, 이럴 때 이 종목을 고를 때 주가가 많이 떨어진 부분들도 있지만 주가가 올라갈 때 실적이 같이 개선이 되는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는 마트 본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뭐 이 신세계 건설이라든지 쓱닷컴이라든지 G마켓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계열사, 자회사, 관계사,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들, 신세계건설, 뭐 흡수합병, 쓱닷컴 물류의 효율화, G마켓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삼각비를 좀 제거한다. 뭐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었고 뼈아픈 과정들이었지만,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체질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 체질 개선이 효과가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실적도 시장 컨센서스를 20% 이상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매력적이죠. 이제 이 내수에다가 관세로부터는 조금 더 매력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내수에서 실적이 올라간다라는 점, 발목을 잡고 있었던 여러 가지 아픈 아킬레스건들이 치료가 되면서 체질이 개선이 됐다라는 점, 그래서 좀 긴 호흡 관점에서 보셔도 충분히 좀 좋을 것 같고요. 바닥권 이 6만 원 아래에서부터 좀 올라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올라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차트 이렇게 좀 당겨보면은요, 여전히 높은 주가가 아니라 좀 낮은 주가에 있죠. 23년도에 12만 원 부근에 있었던 주가였습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면서 주가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 10만 원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홈플러스와 관련해가지고 많이 엮여서 나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세 가지 종목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월에도 또 강조를 해주셨던 한국전력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개선되는 중이고, 또 방어주에 대한 매력이 나오면서 목표가 24,000원.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좀 부진한 항공주 쪽에서 경쟁력 있는 종목으로 찾아가 봅니다. 저평가 구간에서 합병재료까지 있는 종목, 중장기 관점에서 25,000원. 마지막으로 이마트 체크합니다. 체질 개선을 했고, 이제 눈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세에서 자유롭고 실적적인 부분도 지켜보자는 관점에서 중장기 1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상무님,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